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올해가 그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128년 만에 전북 특자도로 바뀌는 원년인데요. 이제 특별자치도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사실은 처음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물론 나중에 공동 발의 법안들이 그 병합해서 하나의 법안이 됐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그 법안을 처음으로 성안하고 제출했던 그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롭고, 이제 이 전북 특별자치도를 좀 더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범만큼 이 전북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는 지금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글로벌 생명도시 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 완진무장이 완주질환 무주장수가 가장 선도 지역으로서 이 전북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또 견인하는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그러니까 완진무장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 업그레이드된 우리 완진무장이 말하자면 전북 그 특자도의 발전을 견인하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두에서 이끄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실현시키고자 3선 중진이 되면 3선의 힘으로 좀 더 세배 빠르게 그런 꿈을 좀 이룩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충해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4개 우리 완진무장의 4개의 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4개의 이제 말하자면 그 발전 비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비전을 발전 전략을 강조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완주는 첨단 경제 특별시, 그다음에 진안은 휴양 관광 특별시, 무주는 청정 태권 특별시, 그다음에 이제 장수는 미래산업 특별시, 요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게 우리 전북 특자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 특자도를 가장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이렇게 또 출마를 혼자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다른 후보님들보다 좀 경쟁력이 더 있다라면 혹시 어떤 게 있는가, 혹은 또 상대적으로 또 이제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나눠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저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현재는 재선 의원이니까 이제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 또 이제 당에서 활동하면서 쌓아왔던 이런 그 역량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저는 이제 지난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우리 그 국민들과 주민들과 가장 잘 소통하는 의원으로서 활동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거기서 성과를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소통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시민단체 변호사를 하면서도 시민단체 활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우리 그 주민들과 국민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죠. 두 번째는 그 의정 활동을 하오는 동안 그 성실한 그런 의정 활동을 해왔고, 그래서 8년간 우리 당에서 그 국정감사에 주는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8년간 연속으로 수상을 했는데, 그것도 아마 드문 사례일 겁니다. 그리고 또 20대, 21대 그 8년 동안 국회 두 대 동안에 법률 의정감시 법률 전문 시민단체로부터 대한민국 헌정 대상을 2회 연속으로 수상을 했고요. 이제 4년씩 통틀어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2번 더 받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성, 특히 이제 입법 부분과 관련된 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법을 비롯해서 21대 국회 4년 동안에 총 보니까 이제 82건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44건이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법안 통과율 54%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국회 내에서 상당히 높은 수위에 있고 아마 내가 알기로 우리 전라북도 의원들 중에는 가장 그 높은 그 순위라고 이렇게 보도된 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특자도가 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법조인이셨기 때문에 그런 이력이 좀 상당히 도움이 많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이제 뭐 조금 제가 남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남들 들어보면 일은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천성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삼선 되시면 그때 홍보를 좀 부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뵀으니까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일단 남북 관계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이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남북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야말로 그 대결이 아주 대결과 그러니까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그 한국 전쟁 이래로 최대 위기다 이런 정도로 지금 진단들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 또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도 상당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에서도 어쨌든 계속 이제 강한 이런 그 대응을 한 측면도 있고 여기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도 강대강으로 대결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9.19 군사합의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지금 파기가 됐죠.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소통 채널도 좀 단절되어 있어서 이게 그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서해안 같은데 이런 접경 지역에서 만약에 우발적인 충돌이 군사적인 어떤 충돌로 비화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걱정이 크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그 우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평화를 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같은 대결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려면 일단 그 남북 간에 어떤 실질적인 대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아예 그 최소한의 소통도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소통을 복원하는 거 이게 그 9.19 군사합의가 이제 정지되면서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그 소통 채널도 지금 빨리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차원에 이렇게 그 당국 간에 이렇게 그 갈등이 심할 때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법을 개정을 해서 민간 교류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때 좀 처벌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이런 기조여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민간의 어떤 교류를 활성화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남북 간에 또 이런 막힌 물꼬를 트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관계 측면에 있어서도 한미일 간에 이런 그 안보 협력은 협력대로 강화를 해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러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관계나 중국에 대한 관계도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그 예전에 보수 정부도 했던 북방 외교처럼 이런 그런 러시아에 대한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서 이 한 번도 상황을 이런 위태롭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좀 많은 고통을 좀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좀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올해 중국에서 작년에 이제 또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던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 대책은 철저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제 차기 이제 의원님이 되시면은
그런 감염병 예방에 대한 좀 적극적이고 그 창의적인 대안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좀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원칙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이게 기후위기하고 그 맞물려서 앞으로 아마 이 감염병이 더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언제 발생할지, 또 이게 전 지구적으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이 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시 태세를 갖추고, 또 이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즉시 이걸 조기에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총론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그러려면 감염병 발생이 지금 국내에서만 발생할 게 아니라 지금은 국외에서 글로벌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발생하고 유행하는 이 감염병에 대해서도 실시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하고, 또 국제기구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소통하고, 또 이런 국제적으로 또 연대를 해서 이 감염병별로 여러 가지 병원체 유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만약에 변이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 체계와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도 체감하시는 것처럼 농촌과 도시의 의료 서비스 격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농어촌 의료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지금 지역의 이제 공공의료 필수 인력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과 관련된 논의들도 있는데, 그게 좀 근본적으로는 그게 좀 시급하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 인력이 지역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대책,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된 법이 좀 빨리 통과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법안이 공공의료대학원,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 대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를 했는데, 지금 이게 법사위에서 논의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국힘 쪽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잘 안 하고 있어서 논의도 못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거를 좀 빨리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 상황으로 보면,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 612개의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00년 기준으로 병원이 한 군데도 없는 면이 지역이 538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87.9% 정도 되는데, 이제 만약에 면에 그런 병원 하나도 없으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또 아이를 낳을 때도 예를 들면 저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주 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료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소멸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이게 이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좀 시급하고요. 이제 그러려면 아무래도 각 읍면 단위별로 의료 취약 지역을 이제 최소화하는 거, 기본적으로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시간상 또 물리적인 이런 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거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나 취약자 같은 경우가 병원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그 환자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려면 아까 말했던 공공의료,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인력, 보건 인력을 말하자면 시급하게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관련된 법이 빨리 통과가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진료의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서
대면 진료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앞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의료 그리고 또 비대면 의료 같은 것도 또 코로나 비대면 같은 거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 의료도 상당히 좀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의료기관이 주민들과 좀 더 긴밀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그 진료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인력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좀 그 부담이 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주로 담당하는 거는 아마도 지방 의료원들이 그런 거를 담당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전국에 38개 지방 의료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이게 그 운영하는 데 재정적인 그 어려움들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 의료원에 대한 그 지원을 지금은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지난 의료원 같은 데도 예를 들어 지난만 그거 하라고 그러면은 운영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런 국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뭐 그 지방의료원의 의료 장비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가 예산으로 하기는 하지만 저도 예전에 제가 기억에 지난해 그 뭐죠 MRI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으로 예산도 확보를 했던 기억이 좀 잠깐 떠오르는데 그런 것도 국가가 좀 더 지원도 더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이제 의료인력 증원 관련돼서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증원해야죠. 증원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증원하는데 다만 이제 속도의 문제를 봐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말하자면 적정 그 수가를 받지 못해서 병원에 어려운 점들도 많이 호소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한 번에 지금 2,000명, 한 해 2,000명을 지금 양성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것이 그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지나치게 급격하게 확대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는 의료 병원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또 운영의 문제들 또 뭐 여러 이제 수가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만 그 문제하고 아까 그 지역의 이런 공공의료와 관련된 이 필수 의료와 관련된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냥 의사만 늘린다고 해서 이 보건의료가 확충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그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성 절차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전지구적 기후변화 위기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진무장 지역의 어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책은 있으신지? 네,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우선 국가와 관계없는 완진무장만의 대책은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큰 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서 또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지금 우리 지역의 상황들, 국가적 상황을 보면 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특히 우리 농촌의 농업 부분에 피해가 많습니다. 서리, 냉해, 그다음에 또 폭우로 인한 장마, 그다음 이상 고온, 이제 이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농촌 지역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산간 지역일수록 그게 또 심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농작물에 대한 이제 이런 피해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더라? 2000 아마 환노위 위원 시절에 기후위기 대응
녹색 성장, 법을 말하자면 좀 길겠지만 기후위기 대응 하여간 법을 발의를 해서 이제 이것을 국가로 이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법적 기초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국가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위한 국가의 전략, 국가의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가 그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 법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정부의 각 부처가 여러 영역별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현재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 차원,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또 풀어 나가면서도 조금 이제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걸 좀 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부터 전면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법에 따라서 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좀 빠르게 설치해서 이것이 그 각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산업, 주거, 교통, 이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이렇게 그 주민들과 함께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걸 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이제 기본 시스템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이제 결국은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한 기온 상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향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거고, 그래서 그것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탄소중립을 말하자면 에너지, 산업, 이런 그 주거, 또 교통,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줄이는 노력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한 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우리 농촌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이걸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재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추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이것에 적응하는 대책, 적응 대책. 그러니까 최소화하고 피해를 최소한 적응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경우도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하천 정비 같은 것도 이제 범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방의 높이나 이런 것도 좀 말하자면 500년도로 말하자면 더 설계 기준을 높인다든지 예방하기 위한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럼 농작물이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그 농업재해보상법이라든가 농작물 피해 그 재해보험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준을 보상 기준이나 보상 기준과 보상의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그 피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적응대책으로 꼭 해야 될 일이죠. 예방과 이런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는 이것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점은 농촌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농촌에는 산도 많고 그다음에 들도 있고 물도 있고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그냥 확대하면 안 되고 이게 새로운 갈등 요소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 상생형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이것이 주민의 소득에도 말하자면 소득 발생에도 기여를 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농촌형 기본소득의 한 재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원들을 따지면 진안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용담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런 수상태양광 또 이런 각종 농업용 저수지들 있잖아요. 그 저수지들에다가 이런 그 수상태양광들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생기는 소득을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하고 이제 공유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육상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영농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농사를 지면서도 태양광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소득이 되니까 요즘 농촌에 농업만 해가지고는 소득이 참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들 있잖아요. 축산분뇨들 같은 경우도 이 축산분뇨의 그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면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이 유해한 환경 어떤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를 말하자면 그 제어함으로써 환경에도 좋고 또 그 기후위기에 대응해서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과 전기를 이런 스마트 농업을 하는 이쪽으로 연결을 하면 스마트 농업을 하는 데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럼 농사 짓는 데도 좋고 말하자면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완주 무진장 지역은 산림이 많잖아요. 이 산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미이용 그 산림 산림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이걸 가지고 또 말하자면 그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그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를 해야 되고 그 재생에너지를 하는데 상생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기후위기에도 대응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소득원이 돼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지금 보면 각종 조례나 이런 걸로 인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데에서 거리 제한을 많이 두고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민 상생형의 경우에는 규제를 가능하면 가급적으로 빨리빨리 좀 풀어주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런 그 재원 같은 것도 마련해서 이런 상생형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아주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또 축산분뇨 관련 바이오가스도 있는데 지금 사실 완주에서 지금 조금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김제 쪽이랑 현재 축협에서 기술이 있는 게 있어요. 축산분뇨로 바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펠릿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폐사료하고 좀 이렇게 섞나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분 연료와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러니까 이제 우분 연료와 같은 게 그러니까 우분을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거는 이제 그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어서 그걸 열과 전기로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펠렛 형태로 만들어서 연료로 이제 하는 수도 있죠. 예, 그게 이제 사업용으로 보면 이제 우분 연료화 사업이에요. 이번에 제가 올해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할 때 막판에 그 우분 연료화 사업 그 예산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완주에서 아마 그걸 하게 될 텐데, 국가적으로는 뭐 상당히 그게 좀 기대가 크고, 특히 완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축산농가 많다 보니까 특히 완주가 좀 소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 소 키우는 농가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완주가 오염 총량제 관련된 규제가 있는데 이런 규제를 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 규제를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돼서 다른 산업 발전에는 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화력발전소도 관심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섞어서 이렇게 10%가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 네네네. 굉장히 좀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이 예, 이번에 하여간 그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 많이 해가지고 했으니까요. 홍보를 좀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 번 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주 쪽 좀 질문 좀 한번 드릴게요. 네. 뭐 이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여론화가 좀 된 것 같은데, 또 이제 신년 초부터 전주 쪽에서는 완주하고 통합하자고 시장님부터 나서셔서 막 이러고 있어서, 근데 또 이쪽 현재 지역구 의원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도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입장이신지 좀 간단하게 한 말씀. 요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성의가 없다고 그럴 것 같고 예,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전주 완주 간의 행정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통합은 제가 봤을 때는 통합의 주체인 완주 군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통합의 주체인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주 군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통합 논의는 제가 봤을 때는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절차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주에 있는 시장님, 그러니까 전주에 있는 정치권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합리적인 논의가 되지를 않고, 일단은 완주 구민들의 갈등을 더 이렇게 격화시키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이제 완주가 갖고 있는 그간의 역사를 보면 그간의 통합 논의가 아마 3차례인가 있었다가 주민투표까지 가서 무산이 됐는데 그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과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이런 그런 특수한 그런 사정들이 있고, 사정들이 있죠. 그리고 또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얼마 전에 KBS하고 전북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민이 한 55% 정도가 반대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정치권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방식은 대단히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통합을 하면 뭐가 달라지지? 완주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하고 전주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또 전북 특자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제로 그런 얘기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없이 그냥 통합하자. 통합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논의가 지금 그렇게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제대로 진지하게 논의가 되려면 말하자면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이게 그 완주군이나 전주시, 전북 특자도 세 곳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 인지 이런 것이 이런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논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을 말하자면 전제로 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전주가 크니까 혹은 전라북도가 크니까 완주군은 희생해도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뭐 전주시가 또 무조건 희생해도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게 전주시 완주군 그다음에 전북 특자도 타원에서의 전체적인 공동이익이 되는 것인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 이제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전북 특자도가 출범했잖아요. 전북 특자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의 또 통합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내가 알기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작년에 국가계획에 따른 그 전북 발전계획을 2023년도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면 전북을 말하자면 5개 권역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 방안 전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 완주, 익산을 중추도시권 이게 한 100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권, 그 다음에 무주진안 장수, 동북권, 그 다음에 그 임실순창 남원 동남권, 정읍고창 말하자면 그 서남권, 요렇게 이제 5개 권역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말하자면 지방소멸 시대에 예를 들자면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그러니까 이게 협력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필요성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면 그런 경향들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제 서로 그 시너지 인근 도시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권역별 발전 전략들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전북 발전 계획에는 그런 것이 담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이 통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도 지금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그 상생산업들 권역별로 상생산업하는 것들은 대단히 필요하다. 상생사업하는 거. 예, 전주완주 이런 뭐 상생사업. 그런데 이제 내가 나는 시야를 전주완주만 상생사업할 게 아니라 중추도시권, 100만 경제권이라는 측면에서 전주완주, 익산까지 포함하는 이런 그 상생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섣부른 어떤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보다는 이런 그 전주완주, 익산 이런 100만 경제권 중추도시를 어떻게 상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거에 대한 좀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울경 메가시티가 있는데 전북형 말하자면 메가시티, 100만 메가시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출마하시는 후보님들이 그냥 막 쉽게 던지시니까 전주에서 출마하시면 전주한테 통합하겠다고 공약으로 그러고 있으셔가지고 나는 그분들이 제가 이런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전주, 완주, 익산 같은 중추도시권
어차피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연구를 실제 전문용어로 연구한 거니까. 그리고 그게 백만경제가 되니까. 그리고 거기가 잘 만들어지면 이 영향이 전북 전체로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논의하는 우리 지사님이나 시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북도청을 뭐 이서쯤이나 얘를 옮기고 전주시청을 이런 전라북도 도청 자리에 옮긴다든지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내에는 공공기관을 꼭 전주 완주만 두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 권역별 기능에 맞게 적절하게 분산을 해서 권역별로 발전하면서도 전라북도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균형 발전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나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얼마큼 고민들을 하고 던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벌써 거의 8년 가까이 이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완주는 어때 보입니까? 국회에서 보셨을 때. 또 완주에서 이제 그런 어떻게 외부에서 봤었을 때 이제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국회에서 이제 완주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진짜 국가적으로는 지방 소멸, 국가 불균형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도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국회 의석수가 줄느냐 마느냐 갖고 지금 말하자면 복잡한데 이게 지방 소멸과 수도권 서울 수도권 집중은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쌍둥이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완주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주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마 여기는 정주 인구 기준으로 따지면 아마 98,000명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등록인까지 포함하면 10만이 좀 넘었다 그래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일종의 관계 인구라고 해야 되나요? 관광객들 뭐 이렇게 쭉 와서 방문하는 그런 인구가 한 2천만 명이 넘게 지금 완주가 온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걱정인 시대에 완주는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그런 좀 상당히 다르죠. 두 번째는 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완주의 그 산업은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GRDP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 수치는 내가 지금 여기서 따져보진 않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봤을 때 완주는 전국적으로 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뚫고 극복해가는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이루고 있는 도시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완주군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가려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완주의 일종의 발전 잠재력 이런 것이 가장 큰 일종의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성장의 거점을 잘 만들고 거기에다가 정주 여건을 잘 갖춰주는 거. 요게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18년까지 이런 방향으로 실제로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정주 여건을 갖추는 이런 도심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삼봉지구가 제가 2016년에 봤을 때 거가 한 10여 년간 아마 멈춰 있었을 거예요. 멈춰 있었는데, 이것을 그때 제가 그 국토교통위원이었고, 그때 이제 LH가 이쪽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셨던 LH 전북본부장님하고 LH 쪽하고 정부기관하고 완주군하고 그때 협의를 좀 해서 이 멈춰 있는 삼봉지구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때 아마 2016년 말인가? 그때 아마 다시 그 다음 총가 이렇게 그 착공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삼봉신도시가 이제 다 지금 입주가 지금 원래 한 6,000세대 되는데 지금 한 5,000세대를 넘었나 좀 거의 다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금 들어와서 인구가 이제 들어왔고 그것이 지금 작년 연말에 3례가 인구 2만 늘었다고 큰 축하 행사를 했는데 인구 2만 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용진에 완주 근처에 들어있는 운곡지구 거기가 아마 2,000세대 될 겁니다. 거기도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행정타운이 만들어졌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도심들이 형성이 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문화체육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교육 이게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들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도시만 있으면 안 되고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또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미래의 그 성장 가능성이 큰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산업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내가 봤을 때는 완주가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장점을 갖고 있고 수소 산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현대자동차를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을 중심으로 완주 공단이 아마 전북에서 아마 제일 큰 공단일 겁니다. 그런데 기업체 수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대자동차 관련된 전후방 산업들이 다 있는데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현대자동차도 빨리 미래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상용차 부분은 수소차 쪽에 강점, 수소차로 가야 되고 또 그 부분에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 산업,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를 생산하고 또 저장 운송하고 또 자동차 산업에 어떤 기반을 또 만들고 수소용품 또 검사 지원 센터도 만들고 하는 이제 수소 시범 도시 뭐 충전소 깔고 이제 이런 그 수소를 기반을 쭉 만들어 왔죠. 그래서 완주가 정말 발전하려면 수소 산업의 메카로 그 말하자면 그 성장 거점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아마 그 완성은 앞으로 쭉 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그 수소특가 국가산업단지 이게 작년에 공모는 됐는데 아직 예타 통과를 못했어요. 이제 올해 이제 그거를 국가산업단지로 잘 만들어야 이제 말하자면 그야말로 이제 제도적 기반들이 산업적 기반이 탄탄하게 갖춰지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수소 산업에다가 향후에 이제 우리 완주리 갖고 있는 뭐 이러면 뭐 대둔산 또 모악산 또 만경강 이제 이런 그 생태 자원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문화 관광 체육 관련 산업들을 저기 더 키워서 이제 또 유동인구 관계인구 체류형 관광객들이 오게 함으로써 이제 오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방향으로 쭉 노력하다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지금 완주가 지방소멸 시대를 이겨가고 있는데 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완주에 그 첨단경제 특별시 공약을 했는데 거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5가지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이제 아까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 저기 뭐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교통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익산 시범 클러스터하고 여기 3단을 연결하는 그 산업선 철도 교통을 연결해서 혁신 성장의 거점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경강 수변도시와 관련된 그런 산업들, 문화관광, 체육 산업들을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단순하게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 여건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살면 여기 교육 여건도 있고 여기 사는 분들이 항상 학교 때문에 막 밖으로 나가니까 그 부분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성한 사람들이 또 기업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교육 특구를 지정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행정적으로 이렇게 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런 완주세무서 또 농관원 같은 공공기관 이런 것들도 좀 더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서비스 될 수 있으면 완주시가 현재 완주 군 체계로 돼 있는데 이게 이 행정 수요를 군 체계로 감당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새로운 인력을 말하자면 임시 인력을 쓰고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재정적인 페널티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완주를 시로 좀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시 승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를 위한 입법적인 어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현 조건에서도 좀 시로 볼 수 있게끔 기준을 안 한다든지. 그렇죠. 지금 현재는 시가 되려고 그러면 아마 15만이 되거나 읍이 아마 5만 이상 읍이 돼야 될 텐데 이제 그거를 조금 전부 특자도법이나 또 이번 지방자치법 이런 걸 좀 바꿔가지고 이제 그게 되지 않더라도 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방금 해주신 말씀하고 다 있는 그런가요? 네, 그러네요. 뭐냐 이거 짧게 한 말씀. 완주가요 이렇게 정체성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딱 있어왔어요. 완주하면 이게 진안 같은 거 딱 마이산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완주는 이게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있어요. 대군산도 있고 뭐 망경강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통일된 뭔가가 좀 없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좋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수소도시, 문화도시 이제 지난번 행정에서 로컬푸드 1번지 해왔는데 지금은 다 어정쩡해버리 한 것 같아요. 혹시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 의원님께 생각하시는 완주 대표 하나 뽑는다 못 뽑으면 좋을까요?
아니 저는 솔직히 이제 그거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게 완주는 그야말로 그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 지방소멸을 이겨나가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데 이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는 하나 예쁜 걸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상에서 좀 포인트를 뽑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완주는 산업단지가 희망이 보이는데 무주진한 장수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보면은 농어촌 지역이라도 산업단지가 좀 특화돼서 좀 활성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하는데 특히 진안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좀 환경적으로다가 오폐수 처리 시설도 직접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농공단지인데 그렇죠. 뭐 특히 진안의 농공단지가 좀 활성화돼서 지역이 좀 활기를 띠게 하려면은 좀 어떤 좀 해결책이 좀 필요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의원님께서 이제 이거는 아마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의 고민이 있다고 봐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국가가 이런 수도권 일극 체제, 서울공화국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그 초거대 경제권을 다극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거를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부울경 메가시티,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그쪽에 메가시티, 그 다음에 충청권 메가시티, 그 다음에 이제 호남권 광주 전남 메가시티 이런 게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특별자치도가 제주도, 강원도, 전북 이게 이제 우리가 5극 3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의 근본 발상은 사실은 수도권 집중, 수도권 일극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극체제를 만들자는 그런 건데 저는 지금도 그거 유효하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그런 발상이 되면서 이제 지역의 문제를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번에 그 대구 광주 간의 달빛 내리수철도 그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순하게 고속철도를 대구 광주 간에 그 1시간에 주파를 한다.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동서화합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 그 거대 남부 거대 경제권을 수도권 집중에 대항하는 거대 남부 경제권을 만드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 철도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대구와 광주는 공항을 기반으로 해서 이 철도의 가운데쯤인 그 장수 장계 그 함양의 서상 이곳에다가 100만 평씩 말하자면 AI 반도체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첨단 산업단지역을 만들려고 하는 그 구상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수도권에 대항하는 거대 남부 경제권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가장 낙후의 상징인 무주진앙 잔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첨단 산업의 중심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친환경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거는 큰 틀의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정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이제 산단 문제를 보면 특히 이제 진안 같은 경우에는 그 산지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산단의 면적이 좁고 그 다음에 오염 총량제라든가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대단히 한정돼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가 워낙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기업이 그나마 이제 들어온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구하기가 이제 쉽지 않고 또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긴 잘 없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가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지방 산단 특히 진안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수도법으로 인한 수도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 수도법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외의 지역에서 이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지역으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허용되어 있는 폐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시설을 증량이라든가 이게 새로운 공장을 만들거나 이걸 변경하는 것이 다 이게 지금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 문제에 좀 국한해서 보면 빠르게 이제 그 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 그 사업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그걸 좀 설치를 좀 해서 앞으로 이제 그 폐수 처리 용량이 확대가 되면 기업들이 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과도하게 이제 규제되어 있는 것들은 향후 입법적으로 이것을 푸는 이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좀 지역에서 이제 그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좀 해서 올해 입학생이 8명 늘었어요. 아, 그래요? 전학생까지 하면은 좀 더 많은 숫자가 늘었지만은 그래 전체 학생 수를 보면은 그렇게 좀 암울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가 어울림 학교라든지 농촌 유학이라든지 이런 좀 그 제도적인 장치들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작은 학교에 대한 폐교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좀 커져 있어서 동양 뭐 그리고 외궁초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학생 구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 일단 어떻게든 이제 지역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지역을 넘어서는 그 국가적인 그 작은 학교 살리기 쪽에 좀 대안이나 해결책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도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인구 절벽 문제,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역 균형 발전 문제, 지역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두 개가 약간 다르면서도 중첩돼 있는 게, 특히 농촌에서는 그게 또 양쪽이 지금 다 그게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농촌에서는 그 농사만 지어 갖고는 못 먹고 사니까 젊은 사람들이 떠나요.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르신들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로 따지면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연적 인구 감소 요인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사를 가니까 사회적 인구 감소 요인이 생기죠. 이제 그런 것이 말하자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이제 극심하게 나타나는 게 주로 이제 농촌 지역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냥 지역에서만 지역적 시각만 갖고는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인구 소멸 문제를, 그러니까 그 저출생 고령화 문제, 인구 절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출생을 할 수 있는 높일 건지, 요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했던 얘기 같은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 이거를 제대로 해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다극적 이런 초방역 이런 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적 시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결국은 학교가 없으면, 학교는 교육의 기능도 있지만 사실 그 마을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지금도 아마 원칙적으로는 1계면의 1학교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도 아마 그 1계면의 1학교를 할 때 아마 폐교 기준이 그 전교에서 10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안 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없어지거나 통폐합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도 말하자면 살려야 되는 건, 그거를 해야 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말하자면 농촌 유학 활성화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울림 학교 이런 제도도 지금 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 입장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어울림 학교 제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울림 학교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동 학군 내 학군이 다르더라도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어울림 학교로 지정이 되면 큰 학교에 다녀야 될 학군에 있는 학생들도 그 작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습니까? 양화문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되면 그게 실제로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내가 알기로 정부 방침이 그 작은 학교 기준을 좀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100명인가에서 60명으로 줄였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00명 미만은 옛날에 작은 학교여서 이제 큰 학교에서 왔는데 이 기준에 미달하면 못 오니까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그 문제가 있고 지금 그 여기 어디죠? 여기 고사리 사무초? 사무초. 사무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아마 작은 학교 기준에서 지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원래 해다가 100명이 넘다가 60몇 명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상당히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을 작은 학교 잘 만들어놨던 게 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정부가 이제 자꾸 이제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이제 이런 정책에서 나는 후퇴한다고 봐요. 효율화 때문에 자꾸 후퇴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금이라도 그 기준을 좀 바꿔서 그 작은 학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완화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지금 아마 광역 도시 내에서만 이게 지금 그 어울림 학교를 운영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북 특자도가 있고 인근에 이제 충남도 있는데 예를 충남에 있는 그 금산에 있는 남이면하고 우리 진안에 예를 용담 주천이 거의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광역 기준으로 따지면 다른 광역시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 못 오는 거예요. 훨씬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좀 교육청끼리 좀 협의를 해서 풀어서 그런 경우에도 말하자면 어울림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촌 유학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거 이제 그것도 필요하다고 그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 문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거 주택 같은 거. 이사를 와서 애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살 공간이 없으니까는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좀 망설이고 못 오시는 분들이 네,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농촌 유학에서 오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거주시설 이런 것들을 주택을 좀 지원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주택 마련의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요즘 올해 들어서 이제 좀 군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좀 환경 보존하고 개발 무엇이 문제냐 이런 좀 지역 주민들끼리의 갈등 같은 것도 좀 생겨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마이산 케이블카 문제가 이제 좀 마무리가 됐지만은 없어졌지만 지금 현 교수님께서는 또 이제 마이산 남북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쪽 얘기를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시고 또 양수발전소도 한다고 하지만은 주민들은 찬성 현수막을 걸고 있지만 환경단체 쪽에서는 그래도 양수발전소가 생기면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라는 좀 어린 걱정도 좀 하고 있고요. 수상 태양광도 뭐 용담 호지만은 호변에 이제 세워지는 거지만 그래도 좀 걱정스러운 좀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어떤 시각으로다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의 그 제약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떻게든 좀 문제를 좀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특별자치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니까 또 난개발에 대한 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지 의원님의 생각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방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가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몇 군데 빼고는 지금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무주진한 장소가 다 그런 고민에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뭐 경제도 활성화하고 인구도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또 사실 또 그런 일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죠. 주민들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이나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런 요구를 존중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 뭐 환경 자산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파괴하거나 또 난개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이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양 가치가 이제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것은 저는 어느 한쪽을 절대화할 수는 없고 그것의 그 조화, 균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조화와 균형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그 환경 관련된 법령에 그런 것들이 어느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있고, 그리고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그것이 환경이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의 기준들이 있죠. 과거에 그래서 지난 마이산 그 케이블카 문제도 결국은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맥에 걸려서 했는데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백두대간인가요? 호남 뭐 정맥이었나요? 정맥. 이제 그런 기준에 이런 보호해야 되는 그 기준에 말하자면 저촉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으로 정해 있는 그런 법적 기준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개발의 한계는 그거라고 봐요. 내용적으로는 개발의 한계는 이런 관련 법령이고, 두 번째 절차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런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그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전달이 되고 난개발이 되지 않고 환경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가 거기에 반영이 되고, 또 그 주민들에게도 그 개발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상생형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려면 이런 공청회 같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가 저는 전제로 얘기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진안을 놓고 보면 진안은 지금 용담호 인근이 한 111 평방 킬로미터가 지금 수변 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개발이 제한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산림이 한 70%가 넘는데 여기도 각종 규제들이 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그 규제를 갖고 있는 한계 내에서도 이게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기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건강과 휴양과 또 이런 관광이 이게 또 자원이기도 해요. 이거를 잘 그러면 활용하면 이게 또 발전 잠재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잘 살리면서도 또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진안은 휴양관광 특별시라고 하는 발전 비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발전 전략들을 좀 세워봤고요. 근데 이제 진안이 갖고 있는 요소는 산림 측면에서 보면, 산 측면에서 보면 지도권 산림치유원이 올 8월 올해죠? 네, 올해. 예, 올 8월 달에 이제 문을 열어서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거고요. 그게 아마 총 사업비가 900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2017년도에 그 관련된 사업 예산을 따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완성을 이제 준공을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서남권 최대 산림치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신광제가 이제 진안하고 장수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곳인데, 거기 이 고원지대에다가 이제 그 약용 식물을 거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적지여서 그런 것들도 이제 거기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등산학교, 이 산락을 관련해 가지고 등산학교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진안군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공모 신청안에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 산림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충북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권한 중에서 이제 특별 이제 어떤 자원들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는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이제 거기를 지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그럼 규제가 좀 완화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를 산림복합단지라든가 이제 산림복지시설, 산림치유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만들고 또 이제 와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물과 관련해 가지고 용담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담호의 주변이 지금 수변지구로 다 묶여서 그야말로 물만 바라보고 좀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수변지구 중에서 일부 말하자면 그 하수처리 시설과 관련된 부지들은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 법령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일부 해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정원도 만들고 또 이렇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거기가 뭐 일종의 에코토피아라고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산악과 물을 잘 이용한 그야말로 뭐 힐링 건강 특별시, 힐링 건강 휴양 특별시 진안, 이런 비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을 할 때 환경의 본질적인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기준들, 요거 잘 정확히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한 그런 공론화 절차,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무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진장 3개 지역에서는 농어촌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데요. 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의 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무진장 역으로부터의 노선 분리라든지 아니면 막대한 이제 재원 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추진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후보님께서는 완전 공영제 전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문제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다시피 지금 무진장 영역이 지난 무주 장수를 운행하고 있고, 또 그 3개 군이 지금 보조를 해서 하고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전 버스 노선의 어떤 불규칙 배차 문제라든가 또 자동 운행 중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편들을 많이 주민들께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회사는 운영하는데 경영난이 말하자면 가중돼 가지고 제대로 운행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주민들이 그러면 또 이용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악순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냥 회사에 몇 개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이 공영제, 완전 공영제 또는 뭐 준공영제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주민의 이동권, 교통복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또 버스 준공영제 실시하는 거를 공약으로 했고, 지금 계속 세계 시군하고 다양한 방안을 좀 검토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무주군이나 진안군에서도 관련된 연구 용역을 좀 했고요. 또 그 무주 진안 장수 3개군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공영제 추진 방안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형편이라든가 또 재정 형편상 봤을 때 이제 버스 노선에 대한 보조금, 차고지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운영할 때의, 만약에 공영제를 할 때의 운영비,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니 재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게 지금 그 군마다 말하자면 접근하는 시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는 좀 가장 빠르게 공영제로 좀 빨리 전환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군에서 이제 전체 내가 알기로는 군에서 이제 공영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수는 약간 이제 말하자면
준공영제 형태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간선제. 그러니까 간선은 누진장 여객이 이제 뭐 지선은 군에서 한다든가 그러면서 보조를 하면서 하는 뭐 이제 이런 형태의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진화는 조금 더 이제 아직 아마 아직 이제 장수하고 아마 유사할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개별기에 맡기고 지금처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는 아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하여간 공영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다만 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형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하나로 딱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형편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뭐 실현할 수밖에 없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무주진한 장소는 따로 이렇게 버스 노선 공영제 외의 것들을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워낙 지역은 넓고 이용객은 적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개별 지자체가 좀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주진한 장소가 같이 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제 개선 방안을 찾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그렇죠.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진안군에 촉구해 주세요. 진안군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실세잖아요, 진안군.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경우에는 뭐 인구 감소나 고령화, 청년층 감소 등의 문제로 공동시설물의 이제 유화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졌지만 대부분 이제 개점유역 상태로 좀 방치되고 있고, 뭐 관리 운영비만 축내는 좀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님은 이 농촌 지역의 좀 유휴시설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의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그것도 역시 말하자면 지방 소멸 문제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농촌에 대한 공간 정비, 그러니까 농촌에 대한 그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촌 개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뭐 권역 단위로 해가지고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농산호적 개발 사업, 뭐 최근에는 이제 농촌 협약 정도로 이렇게 농촌 개발 사업이 이렇게 쭉 변화하고 좀 발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말하자면 사업들이 되면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그 시설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또 도시 재생하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하면서 또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설들이 만들어질 거라고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건물을 만들어 놔도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계속 그게 이제 애물단지처럼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운영 주체들이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지역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혀 안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런 유형의 사업을. 근데 그럴 수는 또 없다고 봐요. 조금 상황을 바꾸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도 결국은 도시재생이나 농촌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간 이 농촌 공간을 또 재정비하고 재구조화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좀 합리적으로 해야죠. 그러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기능이 이게 첫 번째 이제 기존에 있는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불투명한 운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것들은 저기 운영 주체들이 투명하게 그것을 운영해야 되고 또 지도 감독하는 행정에서 그 투명하게 그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건물들이 중복되게 있을 때 그것을 또 좀 뭐랄까 다양한 형태로 말하자면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금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활용하는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교류하고 소통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좀 다각도로 좀 찾아야 된다. 그런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수익 사업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안 되거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규제가 좀 심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서 이게 왜냐하면 유지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 사업도 해야 되고 보통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놓으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그것도 좀 찾아서 좀 더 푸는 그런 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과 농촌 협약 사업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들에 대해서는 수익 사업을 그 안에서 못하게 돼 있고 그렇다고 또 이제 사람들을 그 건물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인건비 지원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 아니면 봉사만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그냥 지역에서 누가 이렇게 봉사를만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는 계속 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좀 규제라든지 좀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규제 부분은 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삼례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수년 제국이 비어 있고 준비했던 분들의 갈등이 그렇다고 비어 있는 예를 비어 있다고 방치해두면 건물을 또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막 계속 그러니까 행정의 이제 부담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고 10년 동안이면 10년 동안 그 원칙대로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 원칙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빠져나와 버리면 그냥 10년 동안 비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무주에서도 좀 많고. 그게 전국적 현상이에요, 농촌에. 그리고 이진경이 이제 그 기사로다가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 상은 받으셨는데 해결책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행정에서도 사실은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게 그 안에 주민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서로 알게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주는 올해 1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회를 선포했습니다. 무주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관광 자원이 있는데요. 이런 자연 환경을 좀 잘 보존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관광 정책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결국은 이제 무주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서 그것이 이제 지역 발전의 또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무주는 워낙 무주를 자연특별시라고 그러잖아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또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환경도시, 그게 자연특별시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무주가 갖고 있는 그런 자연 경관, 이런 생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무주는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저는 청정 태권 특별시 이런 발전 방향을 갖고 가면 어떨까? 저는 그러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알다시피 무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저는 태권시티다, 태권시티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다시피 무주에는 태권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용역중이지만 태권도 사관학교 그거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태권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태권 마을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력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그러기 때문에 이런 태권브이 이런 거 관련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 앞으로 무주의 미래가 밝아질 거다. 이제 그리고 그것을 이제 관광하고 이 문화와 체육과 관광을
융복합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조금 이제 그 여건이 좋아진 거는 그 무주에서 설천간 그 도로가 그때도 제가 아마 2017년도에 예결위 소위 위원을 할 때 그 관련된 예산을 좀 따준 걸로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로가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도로가 하면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주는 구천동, 또 덕유산, 무주 리조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지금 제대로 이제 그 투자가 좀 안 되면서 좀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뭐 규제가 있으면 규제도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관광의 중심 도시로서의 무주의 면모를 계속 좀 살려 나가야 된다고 봐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쪽에 일종의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고원지대는 스포츠와 관련해서도 좋은 그게 여건이 일반적으로 보면 좋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 기온과 높이에서는 운동하기가 좋은데 그러면 이제 스포츠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권도 탁구 같은 것도 이제 전국대회도 좀 유치하고 또 사계절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든가 빙벽장 같은 거 이런 것 좀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그 스포츠인들이 묘주를 찾을 수 있는 스포츠의 명소를 만드는 것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주는 이렇게 이런 청정 자연과 이게 태권도라고 하는 것들을 잘 결합시켜서 이런 발전 비전을 잘 세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여건이 제가 보기에는 좋아질 수 있는 것은 교통 여건이 저는 점차 좋아지리라고 봐요. 아까 말했던 무주 설천간 연결하는 도로가 이제 조만간 완공이 될 거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좀 봐야 될 거는 동서횡단 고속도로 철도 그러니까 새만금과 포항을 연결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국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좀 조속하게 돼야죠. 그러면은 고속도로는 지금 무주 성주 간 고속도로를 조속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로는 전주 김천 간 철도를 지금 달빛 철도는 만들어졌지만 이쪽에는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좀 빨리 돼야죠. 그러면 사실은 경상도 쪽에 있는 그쪽 사람들이 이쪽이 접근성이 좋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를 무주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 관광과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서도 무주가 얼마든지 발전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일단 시간도 많이 지나가지고 간단한 질문지는 받으셨으니까는 장수 같은 경우는 농업과 관련된 지금 소득이 굉장히 좀 많은데 요즘 많이 좀 농업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그런 스마트팜 같은 그런 농업이 아니라 소규모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다 좀 장수는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사실 그 장수의 가장 큰 지금까지 강점은 뭐냐면 농업이에요. 네, 그래서 사과와 한우로 대표되는 견축 순환 농업의 상징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실제로 장수분들의 농업 소득은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도 상당히 높은 곳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인력 문제가 노동력이 이제 부족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과도 품종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토마토 농사 짓는 사람들도 고민이 사실 좀 많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근데 아직도 그 장수에서 생산된 이런 사과나 이런 농산물들은 고원지대에 일교차가 큰 고원지대에 생산된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당도도 높고 그 다음에 육질도 단단해서 저장성도 좋고 해서 말하자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거기서 생산된 토마토나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는 있는데 사과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사과가 엄청나게 말하자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문제, 이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가장 큰 숙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일종의 시설을 이용한 다축형 과수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과수원은 과수원인데 이제 이런 거죠. 사과도 지금은 하나로만 쭉 올라가는 이런 그 사과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높이 올라가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일손이 말하자면 그걸 따려면 이렇게 따는 것도 그렇고 농약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애로사항이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설을 하기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기둥으로 올라가면 다축형으로 그 사과 과수원을 만들면 이제 말하자면 높이 안 올라가도 되니까. 포도처럼 그런 식으로. 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말하자면 쉽게 그거를 관리하기가 쉽죠. 그러면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과원보다 인력이 한 20-30% 정도 적게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기계에 좀 자동화 기계를 넣게 되면 인력이 상당히 이제 감소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사과도 말하자면 시설하우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경상도 쪽에인가 그쪽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최훈식 장수 교수님이 가서 그것도 좀 보고 오면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적용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설하우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기후위기 시대에 시설하우스를 쓰게 되면 병충해 이런 발생이 감소되기 때문에 농약 같은 것도 농약 방지 횟수가 50% 이상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 또 이 개화기에 지금 반복되는 서류, 뭐 설이라든가 저온 이런 피해를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품질이 좋은 그 사과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생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장수의 농업은 이렇게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다축형 이런 그 과원을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한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제 또 다른 이제 스마트팜과 관련된 이런 노력도 좀 해야 되겠죠. 뭐 이제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할 때 돈이 좀 아무래도 시설하우스를 하게 되면 돈이 좀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그런 경우에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청년농,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농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조금 제도라든가 융자 제도를 통해서 적절하게 또 지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고품질의 다수화학을 하게 되면 또 소득을 통해서 이제 투자한 걸 또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력 문제도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인력 문제 해결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이제 인력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이제 국내 내국인이 와서 이제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 인력을 지금 잘 활용해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근데 이제 외국인 인력이 왔을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이 여러 단계의 말하자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임금을 우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줘도 중간에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말하자면 떼이고 나니까 막상 본인들한테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무주, 그다음에 진안, 장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공공에서 그 외국인 인력을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 외국에 현지에 가서 면접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중간 브로커 단계를 없애는 거죠.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도 계절 근로의 경우에 결국은 개별 농가들이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급여를 비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감이 매일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연결을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공공형. 그렇게 그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문제를 또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공공이 관여해서 말하자면 이걸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은 이제 지금 제도로 보면
그 저기가 중심으로 해요. 농협이 행정과 이제 농협이 그 중심이 돼서 이제 그런 그 제도를 하고 있죠. 무주에서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재작년인가 무주에서 하는 걸 보고 요거 좀 워낙 이 문제가 농촌 인력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에다가 국정감사 때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해서 이게 좀 확대가 시행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안하고 장수를 하게 됐고 올해는 이제 완주가 지금 신청을 아마 할 겁니다. 선정됐어요. 선정이 됐나? 그래서 완주무장 4개 다 공공형 교정부에서 다 보험 사례로 지금. 네네.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이쪽 지역은 워낙 농촌 문제가, 농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전북 특자도가 되면서 외국인 인력의 공급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비자 제도라든가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이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군 팀장이 직접 필리핀에 가서 면접 봐서 한 600명 정도 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게 됐고 또 외국인 또 기숙사도 또 좀 오래 세워지니까요. 네. 그런 부분 사례들이 같이 좀 공유가 되면은 그렇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렇게 했고 완주는 내가 알기로는 완주의 의원님들이 직접 필리핀 현지에 가가지고 서남용 의장님, 김유성 의원님, 그다음에 성중기 의원님 이런 분들이 가서 직접 가서 면접을 보고 또 본인들이 말하자면 쪼그려서 걷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건강 상태나 이게 일하는 적합한지 이런 것도 다 따지고 해서 공사 짓던 분들이셔가지고 왔는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예전과는 다르게 확연히 여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제대로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봤다. 저는 잘하는 들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브로커를 빼니까 소득이 분장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장수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또 인구가 적은 지역이기도 한데 일단은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은 장수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장수군만의 특별한 대책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별할 수도 있고 일반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통적인 거겠죠. 이제 청년들이 지역을 정착하려고 그러면 말하자면 그 정주 환경을 잘 갖춰줘야 되는데 정주 환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일자리, 주택, 그다음 교육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잘 서로 말하자면 잘 연결돼서 이제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결혼하고 그다음에 출산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이런 생애 주기에 맞게 이게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양질의 일자리가 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농사를 지어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청년들 들어옵니다. 장수 같은 데도 예전에 부모님들이 말하자면 사과 과수원을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린다고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에 있던 자녀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완주의 비봉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도시의 큰 이런 대기업에 다니는 분인데 애플망고 농사를 짓겠다고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애플망고 스마트팜 갔다 왔어요. 농사를 지어요. 저도 가봤는데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수학에 대한 소득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경우에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목을 잘 선택해서 이 적절한 스마트팜 농업을 하게 되면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외의 분야에서도 지역이 갖고 있는 로컬 자원을 잘 활용해서 말하자면 창업도 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농업,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장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말산업 특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주마 목장도 있고, 그 다음에 말 고등학교도 있고, 또 말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장수군에서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승마를 통해서 힐링 코스라고 해가지고 아마 10km 정도 하는 승마로드길 그런 것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거는 또 새로운 하나의 또 사업 의역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청년들이 또 그 말하자면 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장수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좋은 데거든요. 계곡도 좋고 좋으니까. 그런데 이 자연 환경에서는 이런 걸 하기도 괜찮아요. 뭐냐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예를 들어서 웹소설, 웹툰 이런 거는 말하자면 시끄러운 도시보다 작가들이 이게 좋은 경치 좋은 데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면은 요즘은 보니까 그 웹툰 웹소설 쓰는 그 작가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상당 정도 또 생산품으로 보면은 그런 생산품을 만들어내기에 또 그런 게 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그거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면 그 서울에서 그 회사가 뭔 회사인지는 잘 지금 안 떠오르는데, 아까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웹툰과 웹소설 같은 이런 그런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한 몇백 명의 작가들과 함께 그걸 제공을 하죠. 일종의 플랫폼인데, 여기가 이제 네이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그 회사와 이제 지역에 있는 아까 말했던 있는 사람들이 거기와 이제 연계해서 거기서 이제 작품 활동한 것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양성을 할 때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가 지금 원광대학교하고 좀 협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광대학교에 있는 데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를 또 창작 활동을 지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 기업과 학교와 대학과 거기에 있는 실제 젊은 청년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작년에 그 장수에서 그 관련된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세미나인가요? 이제 그런 좀 회의도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그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애초에 웹툰 웹소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게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 이런 데서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이게 영화화되고 이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아유 장시간 감사하고요. 거기다 하나까지 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아까 주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거기 와서 있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한 이런 주거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저출생 이런 대책 종합 패키지 대책을 통해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의 경우에 아이를 하나 낳으면 20 몇 평짜리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 둘 낳으면 30평형대의 임대아파트처럼 이런 공약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택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아까 작은 학교 살리기,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그 어울림 학교라든가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돌봄 학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죠. 방과후 학교, 돌봄 학교, 이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연계해가지고 통합 돌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야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 살면서도 충분히 또 이런 산업 활동도 하고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로 그런 많이 하셨고요. 이건 질문과 다른 건데, 그 선거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아직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구요. 선거구는 지금 선관위 획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반대하면서 지금 전북의 열석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좀 현재 하고 있고, 아마 계획상으로는 29일 정도에 말하자면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고
그랬다고 이제 소식들이 그쪽에서 오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저쪽에서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 협상을 좀 안 하려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협상이 안 되면 안 되고 29일 넘기면 진짜 그뭐 현행- 보는 것 할 때까지는 한 2주밖에 안 남잖아요. 네네. 진짜 경선하고 뭐 하기도 굉장히 이게 조급한 시간인데, 혹시 이게 그냥 방치하면 혹시 기존의 이런 선거구로 갈 수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뭐 논리적으로야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인구 한 어쨌든 그게 이제 이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 획정안이 왔지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이게 선거가 치러지려고 그러면 현행 선거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저 선거구에 관련된 부분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바뀌면 현행법으로 해야지. 그러면 현 체제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현행법으로 하고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위헌 심판 뭐 이렇게 제기하면 나중에 이제 뭐 헌법 불합치를 하든가 하는 이제 일단 그런 선거 치르고 난 다음에 이게 되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이런 그 헌법 원칙에 안 맞는 이런 선거법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또 말은 책임 있는 정치 모습은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게 안 되도록 여야 간에 이제 최선의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뭔가 이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다고 해요. 한 번도 말하자면 합의 없이 치른 적은 없대요. 역사적으로 39일 그게 이제 이번 지난번. 29일 지나면 딱 그 비슷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아마 3월 7일인가? 그때 통과됐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선거-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저로서는 제일 불만이 뭐냐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선거구 획정을 2대1 편차를 2대1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인구만 가지고 선거구 이런 선거구를 따지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말하자면 지방소멸 시대, 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거대 지금 선거구가 계속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한정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건 근본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농촌과 이렇게 이런 국가의 어떤 불균형 문제, 지역 소멸 문제를 감안할 때 농촌 지역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농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이해도 이렇게 제대로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정수 문제라든가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선거 제도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생각하죠. 뭐 이번에 좀 어렵더라도 차기 앞으로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마지막으로 완진무장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완주 지난 무주 장수가 여러 가지 지역 소멸 위기라든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8년 동안 재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역량들을 나름대로 길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역량을 잘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 삼선 중진이 되면 삼선 중진의 힘으로 우리 지역 소멸 문제를 잘 극복해서 우리 완주 무주 진안 장수가 그야말로 첩첩 행복이 쌓이는, 사람이 모여들고 모여 사는 첩첩 행복의 도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